자, 세상은 넓고 좋은 주식은 많습니다. 특히 미국에 보면 이른바 팽이라고 있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같은 세계 1위 회사 주식이 수두룩하게 있죠. 한국에도 당연히 좋은 주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별 중의 별이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자들에게는 100억의 꿈을 실현시켜주는 환상의 주식이 되어 온 게 사실이죠. 예를 들면 2007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13년 전이죠. 그 당시에 삼성전자 주가가 50만원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액면 분할 후 요즘 시세로 따지면 10,000원 정도 하는 것이죠. 당시에 기사가 났었는데 한 샐러리맨이에요. 이 샐러리맨이 삼성전자 주식에만 20년을 투자해서 100억대 자산을 일구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삼성전자 주가가 50,000원이 훌쩍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 자산이 500억이 훨씬 넘었겠네요. 참 부럽네요. 그런데 이분의 투자 방식에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삼성전자 주가 하면 저로서는 94년, 95년경이 생각이 나거든요. 이때 저는 이 한 종금사 외환 딜러로 막 커리어를 시작하던 때였는데요. 당시 이제 이 딜링룸에서 외환시장 모니터와 함께 연합 인포맥스 같은 그런 주식 정보를 제공하는 모니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모니터를 보니까 이 삼성전자와 포항제철, 이 포스코죠. 이 두 종목이 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상한가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풀리질 않는 겁니다. 이게 연일 계속 되는 거예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꿈 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주가가 이 수직 상승해서 당시에 이 10만원 선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액면 분할 후 가격으로 하면 2,000원이죠.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잘 나가기만 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97년도 IMF 외환위기 때는 3만원 선이 붕괴되기도 했거든요. 현재 액면 분할 후 시세로 하면 600원 선이 깨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삼성전자 자금부에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저희 회사하고 일이 좀 있어서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죠. 삼성전자도 위험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가는 빠질 것이다. 그런데 3만원 아래에서는 아무래도 박앤세일 아니겠느냐. 그 3만원이 깨지면 사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열심히 외환 딜링 하다 보니까 주가 체크는 제대로 못했죠. 그랬더니 일주일쯤 후에 그 3만원이 깨지기는 깨졌어요. 그런데 이 장중에 살짝 깨고 다시 종가에는 회복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쉽게도 그때 사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도 상당히 변동성이 컸거든요. 그런데 앞에 말씀드린 그 100억을 일군 투자자분은 주가 수준에 상관없이 적금을 붓듯이 한 달에 몇십 주씩 꾸준히 매수했다고 합니다.
즉 시장 모멘텀에는 전혀 구애받지 않는 장기 보유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이지요. 자, 이분의 두 번째 투자 특징은 이분이 바로 삼성전자의 일반 직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삼성전자가 삼성반도체를 흡수합병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건 상당히 미래 사업의 성장 가능성이 밝다. 그 가능성을 보고 장기 보유 전략으로 삼성전자 주식 투자에 나섰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그러면 처음부터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83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사업 진출을 선언한 뒤에 삼성반도체가 이익을 내기 시작했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90년대 초반이 훌쩍 지난 뒤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10년간 사실은 손실을 낸 것이죠. 그러다가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 아래에서 80년대 업계 10위 정도에 머물던 삼성반도체가 이제 90년대 초에는 메모리 칩 분야에서 세계 선두로 나서기 시작합니다. 기술 전반에서 턴어라운드가 이루어지고 또 영업이익에서도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흑자로 턴어라운드 한 후에는 몇백억에 불과하던 순이익이 급성장해서 현재는 20조를 훌쩍 뛰어넘고 있죠. 그러니까 순이익 규모가 몇십 배가 아니라 몇백 배가 늘어난 것이죠. 주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다면 삼성전자의 순이익이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성장하는 산업의 1위 업체였다는 포지션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상거래 1위 업체인 아마존은 어떨까요? 자, 아마존의 순이익이 완전히 흑자로 자리 잡은 것은 사실 2014년 하반기부터였습니다. 그 당시 주가가 300불 언저리에 머물러 있었는데요. 최근에는 3,000달러를 넘었죠. 자, 또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죠. TV나 영화를 온라인으로 보는 서비스죠. 그 1위 업체가 넷플릭스 아닙니까? 이 넷플릭스의 EPS가 흑자로 자리 잡은 것도 사실은 2016년 1분기부터였습니다. 그 당시에 90불 선이었던 주가가 최근에 500달러를 넘기도 했죠. 그래서 기업 가치가 급성장한 이를 삼성전자, 아마존, 넷플릭스 세 회사의 공통점은 아마도 신성장 산업에서 업계 1위로 자리 잡으면서 해당 산업의 도약과 성장을 선도해 나갔다는 점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는 2003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는 처음부터 CEO는 아니었고요. 2008년도에 CEO가 되었죠. 그리고 2년 후인 2010년도에 IPO를 해서 주식이 나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익이 턴어라운드한 시점은 불과 1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테슬라 주가는 이익을 막 내기 시작하던 시점인 작년 하반기 250불 선에서 최근에는 1600달러까지 약 6배 이상 상승을 했죠. 그러면 테슬라 주식에 거품이 끼었으니 팔아야 할까요? 많은 월가 애널리스트들이 그렇게 하라고 주장합니다. 자, 테슬라 주가에 거품이 끼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 회사의 주가 수익 비율, Price Earnings Ratio 또는 PER라고 하죠. 이 PER가 너무 높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자,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PER는 현재 약 700배에 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500개 회사의 평균 PER는 약 25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PER는 평균보다 28배나 높은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미래에 테슬라 순이익이 현재보다 28배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때는 테슬라 PER도 평균 수준인 25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품 논란은 일절 사라지게 되겠죠. 이익이 어떻게 28배나 상승해? 그건 불가능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테슬라는 신성장 산업인 전기차, 자율주행, 차량 공유 시스템, 이와 같은 업종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가진 1위 업체입니다. 이익도 막 턴어라운드한 상태죠. 자, 어떤 회사든지 일단 순이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하고 나면 급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로 돈이 들어가는 투자는 일단락 되었거든요. 그런데 매출은 급증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나 아마존도 이런 사이클을 밟아왔죠. 이런 성장하는 회사들의 미래 순이익은 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래 성장 산업의 전체 규모를 예단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100억을 만들기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 전략은 성장하는 산업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1등 회사를 찾아서 장기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회사가 가장 좋은 회사이고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인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